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7월 27일 지언절 정전 회담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전부 두루 요약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를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뭐 미사려구나 또 외국에서 오신 병사들, 그리고 특히 유엔군 산하의 미국인 병사들의 희생과 용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6년 전에 같은 그 부산 유엔군 묘지에서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것이 윤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좀 빠졌냐 하는 느낌을 가진 것은, 우선 유엔군의 싸움을 국군과 같이 싸움을 했다는 그 연대의식,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뭐 장진호 전투는 뭐 유엔군 미군이 결사적으로 항전했던 계획이지만, 그 외로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싸움했던 그런 혈맹의 동지를 좀 설명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무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누구하고 싸움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자유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좀 약하지 않는가. 6.25 때의 그 연설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이 얼만큼 참담했고, 그리고 오늘의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와 싸움을 하고, 요즘은 뭐 북한의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언급이 하나도 없어. 무슨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3년간 22개 나라에서 195만 명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미군 3만 7천 명을 포함한 4만 1천 명이 전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군도 동시에 좀 보여주세요. 이게 6.25 사상자 통계입니다. 보여주세요. 이걸 띄워주세요. 한국군이 총 62만 1,479명, 그리고 유엔군이 총 15만 1,129명, 그 중에서 한국군 전사자가 13만 7,899명, 거의 한 14만 명이 전사하셨고, 유엔군 전사자가 3만 7,902명, 한국군 부상자가 45만 명, 유엔군 부상자가 10만 명. 그리고 이제 실종도, 이거 실종과 포로를 포함해서 한국군 포로 실종이 32,838명, 유엔군 실종 9,769명. 그러니까 실종과 포로에서는 거의 한국군의 3분의 1 정도가 유엔군이 희생이 됐다고 봐야죠. 그건 굉장한 비율입니다. 유엔군 희생. 그 유엔군 북한군 사망자는 50만이 죽었다고 알고 있고, 실종 포로가 한 10만 명, 9만 8천 명 가까이 됐는데, 이 사회에서 민간인이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폭격으로 사망당하고, 학살로 사망당하고, 피난 가다가 비행기에 포화에 쓰러졌고, 가난과 질병으로 사망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와 좀 고대를 다 보태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한국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생판 코리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상 발생했고 국토는 8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옛날 중동 전쟁으로 얘기를 잠깐 돌리자면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하니까 중동에서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던 유학생들은 혹시 징집을 할까 봐서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자기들 주소지를 이탈해가고 딴 데로 가버리는데,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청년들은 스스로 뭉쳐가지고 귀국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그런 후일담이 많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 문제를 하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역 의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눈에 시각에 문제가 있고 어쩌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뭘 한다는 사람 중에서 군대 병역 의무를 피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많습니다. 상당수만.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무슨 질병이 있거나 무슨 3대 독자거나 등등 문제로 확실하게 빠진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대증을 들고 다니면서 때로는 그걸 갖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범생들은 군대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빼먹고 불쌍한 사람들만 군대에 갔다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제 대학 동기생들이 30명인데 군대 간 사람이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걔 중에서는 엉뚱하게 어디에서 제대증을 만들었다고 그냥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때 몇백만 원 돈 주면 제대증을 만들고, 그렇게 병역 비리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유난히 정치권에 많아요. 정치권에 많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한 40대 이하, 50대까지 50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는 군대의 실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징집이 잘 되지 않고. 그러나 적어도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군대를 반드시 가야 해요. 저는 요새 이제 말을 좀 엉뚱하게 돌리지만 요새 BTS 있죠? 방탄소년단.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한국의 참 보물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 가지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위상을 올려주고 하니까 병역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군대에 가. 난 걔들의 노래보다 더 감동하는 거야. 참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저렇게 잘생기고 따뜻하게 사는 애들도 군대는 꼭 갔다 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6.25나 또 정전협정 기념일이나 이런 게 오면 대한민국 군대를 비겁한 방법으로 회피한 대한민국의 많은 공인들, 특히 정치인들 자성하고 반성하고 침묵으로 스스로 참여를 하죠. 최근에 유승준이죠. 그 유명한 가수, 병역비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을 했다가 지금 40몇 살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건 너무 좀 잔인하지 않느냐. 그만큼 했으니까. 그렇지만 유승준이 개인에게는 인간적으로 대단히 안 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는 것은 적어도 이 나라에 가야 할 군대를 안 가고 도망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초리가 그렇게 아직도 싸늘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다고 폼 잡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공군 장교를 4년 갔다 왔고요. 4년을 해서 훈련 기간 4개월,
4년 4개월인데 그때 또 김신조가 일당이 왔다고 해서 우리 전역이 2개월 연장이 돼서 4년 반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소위 노무현이가 말하는 대로 군대 가서 썩었습니다. 그렇지만 썩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많은 교훈과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뭐 그동안 빠진 그 사이에 빨리빨리 가서 미국 가서 PhD 빨리 받아갖고 와서 뭐 여기서 뭐 학자하면서 총장도 하고 그냥 대한민국 애국을 해서 난리 쳤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중에는 또 빨리빨리 서둘러서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들어있고 아직도 쌩쌩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 출마를 한 사람들, 제대로 군대 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마 그 기간 동안 유효하게 이용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올 만큼 무엇을 축적했는지는 모르나, 다만 이렇게 6.25와 7.27 이런 계절을 통해서 적어도 이 나라에 징병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군대를 가는 것은 애국까지는 안 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이걸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국방이 어쩌고 뭐 유엔사가 어쩌고 뭐, 우리가 속이 보여요. 총리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 뭐 누군 내 이름은 들지 않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알겠죠.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7.27 그 정전협정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휴전은 안 하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막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으로부터 압력이 심했죠. 대단히 심했죠. 그러나 그 압력 어지간한 사람은 뻗었을 겁니다만 천하의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버텼어. 그래서 반공소로 석방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정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정협정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이런 사람들만 해서 우리는 빠졌어요. 요새는 이제 최근에 유엔 사령부에 다시 가입을 해서 이제 유엔사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하는 전향적인 태세를 가지는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 본부에서 뭐 외교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현충원이나 대전의 현충원이나 아니면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 같은 데 갈 때는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 특히 왜 북한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느냐 이거야.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미소 열강, 미 러시아죠. 미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해서 전쟁을 지금도 세계 어디선가 하고 있어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겨요. 자원이 소모되고 흙탕물이 돼요.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를 가리지 않고 전쟁을 벌리면 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 수가 부족해서 외국 용병처럼 외국 사람 갖다 붙이는 사람들 실패하더라고요. 미국이 베트남에게 얼만큼 많은 인적 자원과 물자를 쏟아 부었습니까? 굉장했습니다. 하여간 뭐 한 30cm니까 그러니까 1피트 전방으로 못 심듯이 폭탄을 아주 뿌리고 갔는데, 한때 그 보도가 탄진이, 그러니까 그 흙이 먼지가 되고 3m를 쌓였어요. 그러니까 탄진에 들어가 버려서 숨막혀 죽어버릴 정도로 국토를 험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미국은 베트남의 민심을 잡지 못했어. 결국 호주맹이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7.27 정정회담 70주년을 보면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방상을 평양에 보냈어요. 이것도 한마디 깠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왜 보냈냐?
북한군을 지금 그쪽에다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 협상차 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나는 뭐 북한을 생각하고 자시고 하기 떠나전에 적어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가담하지 않기를 민족의 한 사람으로 바랍니다. 응?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푸틴도 그 파워가 쇠락해 가는구나 걸 느낍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징집을 피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젊은이의 저 행위를 인산이 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끌어갑니까? 나는 그 결과가 이미 예측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엔군 묘지에 가서 이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가? 전쟁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 때문에 벌어진 수많은 사람의 그 무고한 희생,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거창한 철학적 전개가 있으리라고 예상했는데 유감스럽게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것을 또 시간이 있으니까 8.15 경축사에 대통령의 담대한 전쟁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어떤 공세, 정치적 공세, 제안,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보면서, 그리고 이거저것을 하기 전에 이 남한에 있는 그 주사파니 패거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런 패거리들을 이 땅에 놔두고 뭐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화 공세니 뭐니 속담 말로 나발이니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유일한 단일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0주년을 맞이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느냐. 그야말로 그냥 떨어져서 두 개의 나라로 따로 살 것이냐, 아니면 통일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이냐. 뭐야,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지. 이건 뭐야, 이거. 지도자는 앞을 보면서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얘가 좀 옆으로 갑니다만은 얼마 전에 4.19 당시에 경무대 앞에서 데모를 했던 그 대학생, 저도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4.19 부상자도 아니고 뭐 4.19 유족도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혁명가로서 거리를 달렸던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4.19 명예를 가지고 막 훈장을 받고 포상을 받고 난리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너무 서운하거든. 그래서 제가 망명에서 돌아온 후 한 3년 후인가 1991년에 당시에 거리에서 특히 경무대 앞에서 누가 데모를 하고 누가 고함을 지르고 누가 쓰러진 건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누가 어떻게 하나 다 잘 알아요. 그 사람들께 우리도 4월 혁명의 그 뜻을 가지고 팔아먹고 출세의 도구로 삼지는 않지만 우리도 기념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게 4월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4월회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조직도 확장하고 특히 4월 혁명 탑을 그 중앙청, 옛날 중앙청 보자면 이쪽에 한국일보 쪽으로 돌아가는 코너에다가 4월 혁명 기념탑을 하나 세운 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4월에 가는 어떤 공적인 흔적입니다. 제가 요새 그냥 어거지로 떠밀리듯이 4월에 회장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복고일폭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박정희 기념관 맺는데 이승만 기념관 맺는다 난리법석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다 뜻이지만 기념 맺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한 며칠 전에 저하고 대학 동기인 어떤 전직 의원이 제가 어디 있는데 일부러 찾아와서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 당신하고 무슨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 그러니까
내가 이승만 박사 동상을 세우는 운동에 가담하는데 내가 당신 이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반대하냐 찬성하냐? 뭐 찬성할 수 있다. 근데 왜 이승만만 세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도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 위상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혼자 단독으로 동상을 세우는 것은 상당한 분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이승만 혼자 세우냐? 박정희는 왜 안 세우냐? 이거 미안하지만 정신 생략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적 공론의 향배 이런 것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당신 뜻에 동조하지만은 내가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시 좀 연구해 보겠다 하고 정중하게 잠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지라는 그리고 정치적 집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광화문 내거리, 광화문 광장. 그 광장에 저는 제 생각에는 확 열어가지고 모든 중요한 국가적 집회를 막 크게 할 수 있다. 아이고, 저 북한에 가서 보니까 김일성 광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희망인데 거기다가 뭐 박원순이가 막 이렇게 해고 나무를 심고 어찌가고 그 대규모 집회를 사실상 은근히 방해하는 듯한 그런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야리꾸르기예요. 왜 이걸 했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중요한 광장에 우리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조선시대 사람만 두 분이 서 있어요, 거기가. 예? 지금이 이시조선의 조선왕조 후기 조선도 아니고 후조선도 아니고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인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만 거기 있어요. 그 양반이 있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20세기의 역사적 결단 21세기가 이제 들어섰으니까 결단으로서 20세기까지 망라하는 어떤 국민적 어떤 그 결론, 역사적 결론이 그 자리에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미국을 예를 들자면 미국은 노예 해방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일체화시킨 링컨 대통령 그리고 이제 국부인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그 수도 워싱턴 DC에 기념관이 있어요. 동상은 있잖아요.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저 북쪽에 가면 큰 그 대리석 그 산에다가 막 크게 얼굴을 해갖고 4명의 위대한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해놓은 거 여러분 아시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뭐 링컨, 뭐 루즈벨트 이런 사람 다 세우는 거야. 국부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화문에는 뭐 그런 사람이 서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 하나만 세워가지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념관을 그냥 세우는 건 좋지만 동상은 언젠가 그게 세워져야 해요. 20세기. 그래서 저도 한때 뭐 그와 비슷한 그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제안은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20세기까지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까지가 20세기예요. 2000년 딱 되면 21세기예요. 그러니까 21세기가 돼서 대통령 된 사람들 예를 들면 노무현 무슨 뭐 이명박 뭐 박근혜 뭐 이런 사람들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 평가로 뭘 세우기는 아직 시간이 짧아. 일천에.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까지 후반까지 다 하자면 최규하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포함되겠죠. 그리고 전두환은 80년에 무슨 정치적인 밀리터리 구태사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시비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박정희 무슨
김영삼, 김대중, 최규화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 거기다가 무엇을 세우는 것은 역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대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그 위치를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사이에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줘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하나만 세워가지고 혹시 막 밧줄에 걸어서 막 몰래 누가 그걸 걸어갖고 막 끌어내려버리겠다는 주사파들도 나오고 뭐 별놈들 다 나올 거야. 별 사람들 놈이란 거 미안합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공론을 끌어가는 원로들이 아무리 남북이 그냥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싸움을 대립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역사의 공통 분모를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한때 제가 가담했던 민주당, 요새는 뭐 더불어민주당인가,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혀. 한마디로 기가 막혀. 아니, 쟤들이 저래 갖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해서 새로운 역사 세우기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정전 협정 70주년을 기념해서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제가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했고 보나마나 그 사람은 뭐 시간 문제일 뿐이지 기소돼서 구속될 겁니다. 그 역사적 향배가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얘기, 거기에 그 부인이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정치가 옛날 조선 왕조 시절에 무슨 사화 때 그 말도 아닌 걸 사건을 가지고 젓가락을 몇 개 나느냐, 무슨 뭐 얼마 동안 그 참배를 해야 하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움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다가 요새는 또 뭐 누구야? 민주당의 중진인 서른 의원의 그 4급 보좌관, 높은 보좌관입니다. 4급 보좌관이 국방위원회에서 별의별 것을 다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되나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부랴부랴 아마 잘랐어요. 잘랐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민주당 소속인 윤건영 의원실로 자리를 옮기려고 기도를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건영 의원 쪽에서는 그 A씨라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뉴델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에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을 요청했어요. 군수참모처장에게는 특수임무여단 주요 장비 현황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들의 현황은 기관단총, 소총, 무전기 등의 개수 등 현황이 담겨 있어서 부대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밀이죠. 옛날 빌리 브런트 서독 수상 있죠? 그 서독 동독을 통합하는 오스트 팔리틱스, 동방 정책 같은 걸 세워가지고 좀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빌리 브런트도 그 밑에 빗에 기욤이라는 간첩 비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욤 부부가 서독 정국을 막 흔들었던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빌리 브런트는 워낙 거물 큰 정치인이거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자기의 당당한 입장을 해서 걔를 자르고 처벌하고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요즘 서른 의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나는 보니까 여자더군요. 난 남자인 줄 알았더니 운동권 출신의 이 사람은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친북 청년 매체인 NK투데이 기자를 했어요. 근데 그 기자로서 한 대표적인 글 중에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글 제목이 세계를 놀래킨 김정은 신드롬 어디까지 퍼지나 하고 김정은이를 피하라는 글을 쓴 사람이야.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은 확실한 친북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2급 비밀을 취급하는 대한민국 국회에 4급 보좌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구멍이 송송송 되는 엉망이야. 한때 유미양 또 옛날 한번 그런 거 있었죠. 응? 유미양 너 자기 비서가 그런 문제 있고 특히 그 A 씨의 남편은 내란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입니다. 2018년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북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히 되는 것 같고 지금 국정원이 이제 이걸 조사하는 걸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쪽에서도 그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것도 오늘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진짜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당인가? 아니면 흔히 어떤 반대파 비판 세력들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통일 전선부 남반부 지국인가? 이걸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애매모호하고 앉아서 하는 것이 그냥 이재명이 까먹선 분위기 해서 온갖 동원을 다 하고 데모하고 검찰에 항의 방문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낸성교 공천받기 위해서 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면 이 민주주의 할 가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탄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기가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콜린 세컬이라는 93살 먹은 영국 용사예요. 6.25 전쟁 참전자가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유엔 참전 용사를 다시 두 번째 방문한 초청 감사 만찬에서 그 어린아이 꼬마 여학생들하고 같이 아리랑을 꼬마들로 잘 뽑았더라고요. 아주 순수하고 천진만 깨끗한 애를 뽑고 내가 그거 자체를 보고 아주 반했어요. 야, 우리 소녀들이 저렇게 이쁘게 아리랑을 잘 부르는구나. 근데 그보다 이 나이든 93세의 당시에 6.25 때 소년병이야. 이 사람이 아리랑을 묻도 모르고 줬고 부르고 나중에는 거의 내셔널 앤섬 대한민국 국가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앉아서 그 바람 하나 틀리지 않게 그걸 부르면서 참으로 감동했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소년병으로 와서 우리 국민이 애창해서 부른 아름답고 때로는 슬픈 아리랑 노래를 몇십 년 동안 기억했다고 와서 그 노래를 불러요. 그 참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그런 것이 이 세계는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만이 이런 것을 잘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한 370여 명이 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 유엔 본부, 유엔 묘지에 가봤는데, 가면 참 감동해요. 감동하고, 또 국가보훈부에서 이름이 재밌어요. 평화의 사도 메달을 줬는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을 그래서 만들어서, 증정을 했다는데, 그 신발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대요. 항공 산업하는
회사인 것 같네요. 맞춤형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리고 특히 6.25 당시에 실종된 전우를 찾다가 지뢰 폭발로 부상한 어니스트 홀덴 91살 먹은 호주 참전 용사에게 직접 그 신발을 신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이 자유민주주의에 넘치는 여력으로 북한도 숨도 못 쉬게 북한을 압도해서 이 한반도에 평화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 것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집권자 측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과 협상을 과감하게 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집권자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권 2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 8.15 때 그런 것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벌어지는 평택기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삼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그 평택기지에 이 나라 좌파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18km, 어떤 사람은 17km라고 하는데 그 주위가 주변을 쫙 돌아서 인간 띠를 만들어가고 미국 물러나라는 데모를 벌린다 하는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전화무게 목사가 그냥 대거 사람을 동원하는 동안 얘들이 기가 죽었는지 아니면 어제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거기 갔다 온 황경구 동지의 말에 의하면 그 옆에서 쪼매하게 데모하는데 한 200~300명 정도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친북 단체들 있죠. 이런 단체들이 이제 발동은 걸어놨는데 어제는 시작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광암 세력의 일부인 전 목사의 그 부대, 주로 기독교 교도들이 주장은 한 7만 명 모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꽉 차가지고 7만 명으로 주장할 만큼 적어도 4~5만 명은 충분히 돼 보이는 대규모 사람을 전국 각지에서 동원하고 그 동원한 게 돈도 돈이지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이 누가 동원하고 어쩌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 목사의 역할을 어제 모처럼 좀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 주문을 했는데, 이제 전국에 데모 일어나고 하는 걸 총괄은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험프리 기지, 평택 미군 기지에 무슨 사고가 나면 이것이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유혈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혈 사고보다 특히 미군과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그 데모대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난다.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누가 사람이 죽고 나면 또 죽음에 푸닥거리를 벌려갖고 난리 법석을 취한다. 이걸 막아야 한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왔던 사람이 그 접근 자체를 하기에 너무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건 어제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우선 어제는 거기에 있는 동원된 경찰만으로도 충분하도 하고도 남을 만큼 잘 경비를 썼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불시에 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 방위, 국가 안보 이런 것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가 평택기지를 경비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방 몇 미터, 몇 킬로 전에는 접근하는데 특별하게 체크를 하고 통행을 체크하는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24시간 가동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말썽 부리지 않았어. 다행이고 어제 거기에 버스를 타든 자기 개인을 돈으로 갔든 이런 거 안에 거기서 땀 흘리면서 막 고함 지르고 하는데 했던 우리의 참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세력이라는 게 이제 오늘은 그 주요 관심사는 아닙니다만 한 사람이 독점할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화문의 이제 상징적인 것이 그보다 더 수가 많이 모인 적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것이 2020년 8.15 행사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데 비가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그 모인 수 적어도 1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왜? 제가 높은 데서 그걸 다 보았으니까요. 위에서. 광화문이 경부대 근처까지 꽉 차고 청와대까지 꽉 차고 시청이 다 차고 양쪽 종로, 세종로, 서대문까지 길이 꽉 차는 그게 다 보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누가 동원돼서 온 사람이 아니올시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3시, 4시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적어도 왔다 갔다 하려면 아무리 안 돼도 한 4, 5만 원은 돈이 듭니다. 예?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새벽에 쫓아가서 뭐 차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서울역이나 아니면 저 시외버스 스톱에 내리거나 아니면 합성을 해서 옴니버스를 타고나 해가지고 광화문을 다 모였던 사람이 목 터져가 여수 아홉시고 탄핵 반대 뭐 쭉 하고 그리고 끝나면 힘이 다 빠져 오후가 돼 해가 넘어져가 근데 아무도 누가 앉아서 밥 먹자는 사람도 없어. 오며 가면 묻지도 않아. 그러면 그 복잡한 데서 어울려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가고 지금 버스가 어디 있나 아니면 정거장을 어디에 가나 어리둥절하면서 때로는 슬퍼하면서 아 내가 이거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하지?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보따리 사갖고 내려가서 새벽 1시 2시에 자기 시골에 자기 도착 그 수백만 원 사람들이 광화문 세력입니다. 그걸 여기저기서 많이 이용해 먹고 뭐 하는 사람 자기들 장사하느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광화문 그 높은 자리 연장에서 수십 번 연설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물론 동원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힘이고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 길을 보면 그냥 뭐 방산 이름을 가진 분 등을 포함해서 이제 아주 자세한 글들을 많이 써요. 보면 우리나라 이제 희망이 다 없는 것처럼 막 그냥 자세하게 써서 애절하게 그렇게 쓰는데 그래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나중에 옛말하고 살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좀 아슬아슬했습니다요. 평택 기지나 이런 데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아마 좌파 주사파들도 한풀 꺾였을 겁니다. 지들도 양심이 있는 한. 그거 내가 누누이 말씀드려줘. 니들은 양심도 없고 지성도 없냐? 아니 어떻게 김정은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냐? 어? 아 여기 앉아서는 뭐 대통령 안에 대통령의 부인이 뭘 사고 어쩌고 누구 팔짱 이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도 그리고 그냥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포기한다 그러다가 또 포기 안 한다 그러다가 포기한다고 하는 사람이 포기를 하고 하면 이름을 걸고 또 투표를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은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정치를 만드는데 갈증 눈을 부릅뜨고 잘 주목해서 좋은 선택을 해서 이제 제발 더불어민주당인가 뭐 이상한 이름 가지고 있는 더불어 망할 땅인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 사람들이 169석 170석 만드는 그런 선거를 다시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국민의 의사가 꼭 그렇게 반영됐다기보다는 선거 자체의 문제가 엊그제 한동훈이도 그도 오랜만에 바른 소리 했대. 응? 사전투표 막자. 그리고 그만두자. 그리고 무슨 직접 그 자리에서 개표해서 뭐 하자. 이거 몇 개 딱딱 했더라고요. 그리고 찍은 마크 도장하는 거 원래대로 찍자. 왜 엉뚱한 거 찍냐. 이렇게 쫙 얘기했더라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자기 신복 중에 신복을 믿을 만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양심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만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투표는 총탄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권총보다 투표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강한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신과 결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끌어가는데 다 같이 힘을 합치기를 바라면서 더위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끝나고 유엔군 묘지에서 6년 전인가 제가 했던 그걸 하나 틀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제 참모들이 제가 좀 부끄러움을 좀 타서 돈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걸 들어가기 전에 항상 부탁하는데 제가 말하다가 항상 잊어먹어요. 그래도 금방 제한테 크게 이렇게 하나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보내와서 저희들이 지금 45,000 한 200 정도 좀 구독이 있는데 우리가 한 1년 좀 넘어서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명하자면 저희들은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슈를 잘 잡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주 제목을 이거 큰일 났다, 너들 났다 막 그런 거 붙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흥미있고 글을 본단 말이야. 이 자식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과장했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 썸네일 제목 붙이는 걸 제목을 섹시하게 붙여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 나이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최선도 품격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여론을 그냥 선동적으로 붙이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독자는 진짜로 진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이제 저희들 구독 신청을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주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구독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끔은 구독을 취소합니다 하면서 댓글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겠죠. 그러면 그러십니까? 또 나중에 돌아오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답신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구독이 한 10만 명 정도만 되면 크게 그리고 또 우리 광고 안 하지 않습니까? 광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광고 안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면 제가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 바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자조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리고 있는 현재 이 사무실 집기 이런 것이 좀 힘들어요. 경영하기가.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우리 아파트나 어디로 좀 옮길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그것을 배려해서 저에게 좀 큰맘 먹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그전에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펀딩을 해서 펀딩을 다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보내신 분들은 거기에 101만 원, 101만 5천 원 이렇게 이자가 아주 쌌으니까 다 보내줬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내 돈은 돌려주지 않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당황했죠. 200만 원인데 부부가 당황했죠.
그리고 말이야, 왜 돈을 펀딩을 하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식으로 하니까 아주 당황해서 찾아보니까 원래 은행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그걸 딴 데로 옮겨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돈을 보내주는 그 날짜를 찾아보니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에게 좀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냥 말을 참겠습니다. 실수해서 그냥 착오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1.1에 단돈 한 입도 허투루게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 펀딩으로 받은 돈은 정확하게 돌려드리는 신사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 말씀을 다짐하면서 더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샤워도 열심히 하시고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7주년 6.25 전쟁 참선 유엔 정몰용사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유엔군 전몰용사의 숭고한 자유수호 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통일선봉대로서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병수 시장님, 김정은 의원님, 이현승 의원님, 이진복 의원님, 교육감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행사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67년 전 북한의 6.25 기습남침에서 산화하신 전몰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25가 전쟁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전한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엔 산하 16개국이 직접 전투에 참여했고 5개국은 의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물자를 지원했던 39개국을 포함해서 세계사상 가장 많은 60여 개의 국가가 지원한, 그것도 1000년 이상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조상을 가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단일민족이 형이 아우를 찌르고 아우가 형을 짓이기는 전쟁이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그만큼 6.25 한국전쟁은 처절하였고 비극적인 동족 산전의 게르니카, 이른바 피카소의 조선의 비극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전쟁을 먼저 시작한 측의 역사적 범죄와 인류사적 죄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산 전체주의의 야욕에 맞서서 자유진영의 자존심을 건 세계사적 전쟁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약 3번의 38선을 넘나들었고 전국토의 80%가 전쟁터가 되면서 양측 모두 민과 군을 향하여 100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역사의 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열세를 딛고 끝끝내 자유를 수호한 1950년 한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리려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1950년 6월 24일 저녁,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고향집에서 한가로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로 다급하게 한반도 전쟁 소식을 알리던 그때 트루먼은 작은 전쟁은 초기에 잘 다스리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는 역사책 한 구절을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필 그 순간 전쟁 소식이 보고된 것을 일종의 신의 계시라고 믿고 즉각 남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6월 29일 우리가 잘 아는 메가두 장군을 감동시킨 어린 국군 장병의 투지입니다. 개전 직후 메가두 장군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의 흑석동 한강 저지선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홀로 참호를 지키고 있던 한국군의 한 소년 병사에게 다가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다는 대답을 기대한 메가더 장군에게 소년병은 탄약을 주십시오 라고 답했고, 메가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해서 저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전 사흘 만에 수도를 빼앗기고 국군 병력의 절반을 잃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불법 남치는 남북 통일의 절호적 기회다 하고 선언하고 무초미 대사와 메가더 장군에게 당정 자유수호를 위해서 참전하라고 호통을 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비범한 결기를 보여주는 일화 하나를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6월 29일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수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각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북한 전투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구사일성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 위기를 적기를 따돌리고 수원 공군기지에 간신히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을 만나자마자 제네럴, 장군, 당신 지금 우리 보리밭을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아차 하면서 자리를 비켰습니다. 당시 가난한 농업국의 지도자였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라나는 보리밭을 살피라고 주의를 줄 정도로 침착, 당황했고 당당했고 4살 아래였던 메가더 장군은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배로서 깍듯한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단편적이지만 기사회성을 위한 분수령이 된 몇몇의 역사적 장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국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전사와 부상을 포함해서 15만 4,881명의 유엔군이 희생했고 그중 약 13만 명이 미군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나라와 그토록 많은 병사들이 오직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름도 생소한 동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를 위하여 그토록 엄청난 희생과 생명을 바치는 일은 아마도 세계사에 다시 반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의 깃발에서 뭉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엔 전몰용사들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6.25 참전용사들과 더불어 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인 파독 광주와 광부와 간호사 및 공단 근로자들 그리고 5.18 민주화 인사들 모두를 애국자로 기대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발상입니다. 애국의 개념을 특정한 프레임에 한정하지 않고 그 저변을 넓히려는 대통령의 취지를 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국에 대한 예우는 그 경중과 선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다 산화하여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6.25 참전용사 앞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우리 모두는 그분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앞서 더 간절하고 엄숙한 추모를 바쳐서 그들의 혼벽을 위로하는 것이 현충일을 맞는 후손들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곧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등정에 오르는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합니다. 사드 문제로 한미동맹의 앞날을 정비해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사드 반대를 노고로 하는 중국을 관리해야 하는 외교무대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위험과 실속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
흥남 철수의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태생적 숙명을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욱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람 때문에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1950년 한국 발발 후 70년이 흐르는 지금 여전히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되는 2050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급부상하는 일본은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21세기 후반에 어떤 국제정세가 우리를 감쌀지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만큼 오늘의 정부가 정세는 극도의 불확정성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모든 역사적 전개가 한미동맹이라는 뜨거운 혁명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사드나 FTA를 포함한 모든 현안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가지고 동북아시아 정치 판도에서 코리아 패싱의 불명예를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 제가 이 원고를 쓰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께서 6.25 전몰 용사들, 해외 참전 용사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고마운 것에 우리는 크게 고마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유엔군 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인간적 및 국민적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저희 350만 연맹 동지들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도 직전회장님, 김혜옥시 여성협의회 동료, 엄숙하고 거룩한 사명 앞에 순결한 청춘의 피를 뿌린 자, 우리의 미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미래! 예, 감사합니다.